공화당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기의 남광규. 어제 여러분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를 했죠. 실패한 것도 그렇지만 또 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동안 뭐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 하지만 또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는데 실망이 더 배가 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좀 무리다 싶었던 그런 도전이었는데 이렇게 됐고, 또 하나 참 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제 뭐 희망 고문이라고 할까요? 뭐 이제 1차 투표에서 이태리를 이기고 뭐 결선까지 한다라고 하는 뭐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표가 그 정도 나오면은 대충 어느 정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에서도 좀 간파를 했을 텐데 좀 무책임한 그런 부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좀 뭔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통해 가지고 전국을 좀 이렇게 좀 반전시키려고 하는, 또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 지금 정부에게 상당히 또 악재가 생겼다. 또 올해 지난번 잼버리 대회도 그렇고 이번 부산 엑스포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가 국제대회 유치의 실패뿐만 아니라 이 유치해 놓은 대회도 사실상 진행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국제대회나 이런 걸 잘 준비하고 또 성공적으로 하는 나라도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주요한 어떤 국제적인 행사, 큰 행사는 뭐 대부분 다 유치를 했죠. 그리고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 뭐 그런 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엑스포 도전은 좀 너무 무리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국가가 어떻게 보게 되면 저 외교에 온 힘을 들여가지고 할 만큼 중요한 이슈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좀 의문이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또 결과가 그렇게 아주 실망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또 우리가 이제 국제대회 같은 걸 유치하면서 뭐 여러 가지 논리를 많이 내세우지만은 항상 따라 붙는 얘기가 그거죠. 이러이러한 국제대회를 유치하면은 뭐 유치 효과,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그걸 환산을 하죠. 그래서 뭐 이걸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적 부가가치, 또 행사 기간,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경제적 창출 효과, 뭐 이런 걸 따져고 주로 이제 경제적 계산을 많이 하는데, 글쎄 그게 어느 정도 보게 되면 항상 고정 레퍼토리인 것 같아요. 그래도 모든 국제 행사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그래야만 또 이제 국민들에게 설득력도 있고 또 관심도 끌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국제적인 행사가 경제적인 효과만으로 이렇게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은 좀 그런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또 뭐 올림픽이니 이런 역대 큰 국제 행사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주최 측에서 시설비만 건져도 사실은 성공인 시설 투자비죠. 또 거기에 관련되어진 어떤 인프라 설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것만 나와도 성공적이죠. 또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주최한 국가의 국민들이 잘 이용한다. 뭐 그 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의 어떤 국제 행사 유치는 뭐 유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뭐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지고 그게 일자리를 얼마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이번 뭐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도 당장 뭐 10조의 경제적 창출 효과 부가가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좀 근거가 미약하죠. 아무리 뭐 전문가들이 산술적으로 나름대로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알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런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만 국제 행사의 어떤 유치 목적을 설명하다 보니까 상당히 뭐 그게 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이번과 같이 아주 어찌 보면 상당히 처참한 실패로 끝나는 경우는 그 데미지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 대통령 스스로 제일지 외교를 자처하면서 겸사겸사해서 이제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썼죠. 많은 나라를 순방하면서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였는데 그런 면에서도 아마 지금 정부에 큰 타격이 될 거다. 또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도 큰 정말 정치적으로 데미지를 준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점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그 집권 이후 이제 1년 반이 많이 지났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국정 순위의 우선순위를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사실 국내 정치, 더구나 이제 그 좌파 정권에 의해 가지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기초를 어느 정도 좀 수습하는 것 아니면 정상화시키는 것.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무너진 법치의 회복이고 또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사법부의 정확한 어떤 그런 처벌 뭐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선거 과정에 대한 투명성. 사실 이런 부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가 나온 게 없고 또 실제 대통령이나 정부 혹은 집권 여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참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어찌 보게 되면 그냥 올인하다 보니까 이 후유증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당장 뭐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그렇지만은 가뜩이나 지금 대통령의 어떤 누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 속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추진력, 추동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부산 엑스포를 유치했더라면은 그것을 하나의 또 국정의 어떤 동력으로 삼아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약간 형성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에게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제가 얘기하지만은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또 대한민국이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바람이 무엇이냐, 기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코 뭐 그런 부산 엑스포 국제 행사 유치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적 얼마만큼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무너진 국가의 기본을 부수려 달라 그런 것이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가지고 정부 관계자 또 집권 여당 국민의힘 뭐 아무런 어떤 진정성이나 또 뭔가 하고자 하는 열의를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너무 과도하게 정책적 어떤 뭐랄까요 의지를 투자를 한 엑스포에 실패함으로써 상당 엑스포 유치에 실패함으로써 큰 데미지를 입게 되었다. 너무 우리가 국제 행사 유치에 그렇게 뭐 열심히 그런 단계는 지났잖아요. 아시아에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만큼 주요한 국제 행사를 거의 다 유치하고 치른 나라는 없죠. 그런 점에서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부분들은 뭔가 시작부터가 그 일의 경중, 국정의 우선순위에 있어가지고 좀 잘못되어진 선택이 아니었는가. 또 그런 부분으로 너무 대통령이나 또 외계의 에너지를 소진한 것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일부에서는 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외교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뭐 그냥 자기 위한 얘기죠, 사실은. 또 알다시피 뭐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그 빈살만인가요? 왕세자가 와가지고 뭐 새로운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한국에 투자를 많이 요청하고 또 우리가 뭐
제2의 중동 특수가 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우디하고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외교적으로 봐가지고는 좀 곤란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5일 달러가 뭐 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구나 중동 이슬람권 국가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또 저개발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당연히 그런 5일 원위의 위력이 크게 발휘되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여러 가지 구도로 봐가지고 부산 엑스포에 그렇게 국가에 특히 외교에 전력을 쏟은 것은 좀 전략적인 실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과 좀 특수한 경제관계 또 그 왕세자하고 또 대통령과의 어떤 개인적 유대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런 큰 국제 행사를 놓고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뭐랄까요 모순적인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좀 외교적 전략의 실패다. 또 어찌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외교부를 비롯해 가지고 실제 그 유치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걸 한번 한 1년 반 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대사를 가지고. 더구나 이번에 이렇게 난 표를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결과가 좀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투표하는 그날까지 일종의 국민들에게 뭐 희망을 심어주는 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후유증이 큰 정치적인 상처로 돌아올 것이다.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뭔가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정부가 여당이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다. 이런 부분이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들 뭐 저하고 마음이 비슷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뭐 엑스포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뭐 국가 이미지가 고양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상당히 큰 땅덩어리로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를 시감하지 못하고 반대한민국 세력, 또 좌파 이 자들이 아주 노골적인 반대한민국, 반 어떤 그 사법행위, 범법행위죠. 또 어떤 공작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일상적으로 난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 속에 마땅히 국정의 최고 지도자로서 또 집권당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더구나도 이번 그 엑스포 유치 실패가 국내 정치적으로도 아주 큰 파장과 데미지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어떤 그 추동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뭐 저를 비롯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좀 기본적인 것을 점검하라. 선거 시스템 점검하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행했던 온갖 많은 비리와 부정과 그와 관련되어진 범법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 여기에는 뭐 이재명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아무런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그렇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거 좀 막막할 겁니다. 저도 사실 막막합니다. 이게 지금 뭐 현실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그래도 대통령 그래도 집권당이 뭔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전혀 그러한 실질적인 행동이 없고 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서 여러 가지 좀 남아있지만은 대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더구나 지금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예산은 이제 아무래도 내년이 또 선거가 끼다 보니까 온갖 또 선거를 의식한 그런 포퓰리즘적인 정책 또 거기에 수반되어지는 예산 편성들이 지금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국가예산 뭐니 한 600, 제가 알기로는 670조 가까이 되는데 내년 되면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경제는 계속 저성장이고 물가는 보통 사람들, 일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도 너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들만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런 속에서 뭐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해서 너무 많은 필요 없는 국력을 손실한 것이 아닌가. 또 대통령의 많은 시간을 가지고 물론 뭐 엑스포 유치만이 목표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외교적 목표를 위해서 잦은 외유, 정상들과의 만남 이런 걸 했지만 그러나 이제 엑스포 결과로 나타난 걸 보게 되면은 일종의 좀 외화 내빈이다. 외국으로 많은 외교 활동을 하고 정상들을 만났을지 모르. 나타나는 결과로서는 상당히 초라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중요한 것이 뭐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지만이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내 상황이죠. 국내 상황에서 국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치죠, 법치. 법치를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물론 여기는 지금 이제 워낙 그 사법부가 좌파가 장악되어 있고 김명수 체제 하에서의 판사들이 정치적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라는 것도 압니다. 또 지금 입법부가 민주당이 장악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을 가지고 계속 만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집권당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함으로써 또 그렇죠. 또 행정부도 그렇죠. 안 들어가죠. 사실 이번에 이렇게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죠. 많은 사람, 저들 포함해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까지 표가 안 나왔을까 하는 부분들은 그건 뭔가 안 움직인다는 것이죠. 또 실제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는데 실제 뛰어본 사람들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그런 그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가 하는 것도 좀 의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무원 사회나 뭐 대통령실을 비롯해가지고 공무원 사회가 대부분 다 이제 복지부동,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더구나 지금 그 범법자인 이재명이가 그냥 그렇게 뭐 거침없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어느 공무원이 사실상 그렇게 열심히 뭘 하겠습니까? 정치권의 눈치를 보다가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그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나타났을 것이다. 또 그 과정 속에서 상황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위로 보고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대통령은 끝까지 어떤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외 순방을 하고 엑스포 선전을 하고 또 한 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뭡니까 어제 개최지 선정 직전까지만 해도 각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협조를 요청하고 한 표를 요청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대통령인가 실제 준비위원인가 또 준비위원회의 그 산하에 또 움직이는 현장 활동가들 사이에 큰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유치를 위해서 뛴 사람들이나 준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알죠. 아, 이건 어렵다. 또 상황이 상당히 그런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표차가 좀 정말 낭패를 볼 수 있는 이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대통령은 상당히 좀 기대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건 뭐냐? 지금 국정 전반이 안 들어가고 있다. 또 그렇게 안 들어간 배경 속에는 가장 중요한 국내 정치에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하고 맞닥뜨리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뭐 반대한민국 세력들, 좌파 이런 사람들이 뭐 제사상 만난 듯이 그냥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늘 하던 그대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맞서 싸우면서 뭔가 국가의 정상화를 해야 될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몰라라고 하니까 국가가 안 돌아가는 것이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이런 국제 행사 유치해서 가지고 참담한 실패로 귀결되어진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떤 부분부터 이렇게 손을 대야 될지 그런 모르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부터 심기일전하라. 그래도 아직 이제 대통령 임기가 한 3년 반 남지 않았습니까? 뭐 4달 앞으로 다가온 뭐 5달 총선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연연할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또 최고 국가의 지도자, 국정의 책임자로서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지금 국민들은 뭘 요구하고 있는가? 특히 지금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지금부터라도 좀 국정의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좀 검토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그런 부분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어쩌면 충격이죠. 큰 충격이죠, 사실. 표가 뭐 어느 정도 나왔어야지. 그래도 약간의 어떤 그 변명도 되고,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사실은 좀 그렇죠. 참담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것도 허세죠. 그게 좀 국가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을 갖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 오늘은 지난주에 여러분 이제 신탁 통치가 알려져 가지고 알려지자마자 12월 30일 그래서 임정에서 즉시 비상회의가 열려 가지고 임시정부 그러니까 김구 선생을 중심한 임시정부가 주도해서 이제 반탁을 하는 국민 본부를 만들기로 했죠. 국민운동을 이제 전개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 이제 김구 선생하고 임정이 그래서 귀국해서 왔지만은 애매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이게 뭐 정부로 임시정부인데 좀 뭐 어떤 정부로서 인정받지 못하죠. 또 국내에서는 이미 좌파들이 선점하고 있죠. 또 이승만 박사가 와서 또 독립촉순중앙협의회라고 하는 중협이라고 하는 어떤 우파의 통합체를 만들었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개인 자격으로 입국한 임정으로서는 마땅한 어떤 국내 정국의 실마리, 그러니까 좀 임정이 좀 조직적으로 국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이 아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탁 통치 결정이 나오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뭡니까? 임정을 전국의 중심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의 불씨가 되었다. 즉시 이제 임정이 나서가지고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그런 임정의 어떤 강력한 그 호소에 대다수 전 국민들이 사실상 호응을 하게 됨으로써 임정이 이제 뭡니까? 국내 정국에서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또 김구 선생의 어떤 그런 전국 주도력이 이때부터 이제 본격화되어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민당의 그 장덕수, 그렇죠? 또 송진우 뭐 이런 분들이 너무 그 극단적인 반탁 운동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신탁 통치의 어떤 내용을 좀 검토해가지고 좀 신중하게 대처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사실은 이제 임정 비상회의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을 받고 그날 이제 홍진호 선생은 이제 기가 이후에 새벽에 암살당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 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미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반탁 운동에는 좌파도 찬성을 했다라고 얘기했죠. 또 북한도 반대를 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남과 북, 좌가 우가 지금까지 하나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 됐던 부분, 유일하게 의견이 일치되었던 부분들이 바로 요 신탁 통치에 대한 반탁이었어요. 이때는 남과 북, 좌와 우가 한 목소리로 하나가 돼가지고 반탁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당도 사실은 모스크바 회의 이전부터 신탁 통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다. 그래서 10월 24일 미 국무부 빈센트가 극동 담당했던 빈센트가 조선에 대한 이제 신탁 통치 가능성을 언급하니까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그 빈센트의 신탁 통치 발언은 조선의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탄을 했고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 공산당 이렇게 얘기했어. 또 이 모스크바 외상회담이 열리는 그 기간 중에서도 조선의 주권은 조선인민의 손으로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가지고 모스크바 외상회담에 공산당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을 한다는 어떤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내용이 국내에 전해진 12월 30일 당일만 하더라도 공산당의 그 이관술 중에 대변인이죠. 군정 사령관인 하지를 만나서 자신은 신탁 통치를 절대 반대한다. 공산당은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청년 조직인 조선청년총동맹도 12월 29일 선전문, 경문을 뿌리면서 신탁 통치하는 미 국무성의 빈센트, 동담당했던 빈센트, 심지어는 한민당 이승만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중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신탁 통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한길수 이자들이 어떤 음모다고까지 이렇게 규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 한민당 같은 경우는 뭐 반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공산당은 심지어 이 한민당 이승만이 미국의 국무성하고 공모해가지고 찬탁을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또 흑색 선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산당이 이제 반탁 입장을 분명하게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제 공산당이 이제 경계한 거는 반탁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입장이 급속도로 조직화되어지고 여기에 이제 우리 그 대부분의 국민들 특히 서울 시민들이 그냥 다 거기에 임정의 지시에 따르니까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해방 이후에 조직을 주도해왔던 공산당 좌파 세력들이 일거에 뭡니까?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야, 이거 뭐 임시정부가 김구가 그냥 이제 반탁 운동을 기초로 해가지고 전국의 중심에 나서고 거기에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호응하고 나서니까 야, 이러다가는 이거 임정이 국내 정국을 주도하겠다, 독주한다 이런 어떤 위기 의식이 공산당을 비롯한 좌파 세력들에게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좌파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뭐 반탁하는 입장에서 갔지만은 반탁 어떤 내용보다는 반탁 운동을 주도하면서 해방 전국에 이제 전국의 주도권을 잡은 임시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크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정에게 전국 자칫하면 전국 주도권을 빼앗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빼앗겼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반탁을 기치로 김과 임정이 이제 강력하게 나가고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여기에 이제 뭐 서울시민을 비롯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다 호응을 하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사실 이제 반탁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임시정부가 그 당시 남한의 전국의 가장 중요한 주역으로서 이제 중심으로 이제 부각하고 반탁 운동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임정이 이제 뭡니까 조직이 추스려지고 어떤 대우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공산당이 그동안 입만 열면 무조건 뭐 보수 민족주의 세력 우파는 친일파다, 친일파다, 친일파를 처단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다가 갑자기 친일파 처단이란 그런 말이 쑥 들어가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민족 통일 전선을 하자. 쉽게 해가지고 이제 이 반탁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좌와 우가 이제 민족 통일 전선을 걸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우파, 민족주의 세력은 친일파다 해가지고 아주 왜곡 선전해가지고 선동하면서 그런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이제 조직화를 급속도로 진행시켰던 이 공산당이 친일파 처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우파와 민족주의 세력하고 협력하려면 친일파를 처단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어서 항상 대화를 거부했던 공산당이 이제는 스스로 이제 우리 좌우파가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민족통일전선의 전제 조건이 친일파 처단 이런 요구를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반탁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공산당이 특히 이제 임정이죠. 임정에게 요구했던 부분들이 그 민족통일전선 네 가지 원칙입니다. 원칙이 뭐냐? 첫 번째가 민주주의 주도 세력으로 공산당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산당이 수세에 올리는 것이죠. 갑자기 임정이 반탁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를 확장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공산당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뭐 민주주의적이어야 한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또 통일전선은 1계급 일부 인사가 아니라 전 민족이 다 협력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또 셋째, 통일전선은 조직의 통일로 그 조직을 통일시키자. 네 번째, 또 위아래 상하를 연결하는 그런 통일전선을 만들자. 뭐 당연한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내세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까지만 해도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민족주의 우파에서는 친일파 처단 그걸 항상 입에 달고 다니고 공산당만이 정말 민주주의 세력을 대표하고 있다. 그런 어떤 독선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공산당이 민주주의 주도 세력으로 공산당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다소 수세적인 방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나서 그럼 무슨 얘기냐? 그만큼 임정의 반탁 운동이 강력하게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집결하고 결집하고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더구나 그런 공산당이 그런 걸 주장하면서 공산당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상당히 겸손한 얘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좌파 공산당만이 민주주의 세력이고 민족을 대표하고 민중을 대표하고 각계각층을 대표하고 말이야 양심적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여간에 공산당만 아주 독선적으로 내세우던 공산당이 자세가 약간은 좀 뭔가 바깥에 봐서는 좀 겸손해진 공산당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만큼 이제 뭡니까? 당시 이제 공산당이 임정에 대해서 이제 위기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반탁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공산당이 제기한 거는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좌우가 합쳐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상하, 위, 아래 다 협력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공산당이 주도해서 반파쇼 투쟁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사실 반파쇼 투쟁위원회도 파쇼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이게 반탁 운동을 하려면 사실 뭡니까? 그런 결정을 한 미소 공의에 대한 대외적, 국제적인 어떤 결정에 대한 반대라는 그런 명칭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파쇼 투쟁위원회 이건 뭐냐? 임정을 가지고 사실 뭡니까? 파쇼로 단정한 거죠.
사실 임정을 반대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마치 뭐 반탁 운동을 위한 국민 운동을 전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반탁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면서 뭐 우파와 좌우파가 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하자라고 하면서 만든 그 위원회 이름이 반파쇼 투쟁위원회. 이거는 뭡니까? 미국과 소련을 상대로 해가지고 핀탁 결정을 한 국제 세력과의 어떤 투쟁이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국내 투쟁, 임쟁에 대한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파쇼 세력이 뭡니까? 공산당 입장에서는 바로 우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원회가 홍명희를 위원장에 추대하고 부위원장에 홍남표, 김태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내세웠는데 이건 이제 공산당 조직이니까 실질적으로 공산당 안에 이제 위원회죠. 그런데도 이제 홍명희를 위원장으로 추대한 거는 뭐 홍명희는 여러분 벽청 홍명희 인격적으로 유명한 또 뭐 우리가 조선 말 그러니까 그 한말 그 19세 20세기 초 그렇죠. 당시 뭐 조선의 3대 천재 그러면은 이제 홍명희 뭐 최남선 이광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문학가들. 그래서 그 인격적으로 유명한 홍명희를 위원장으로 내세우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홍명희는 좌나 우에서 볼 때는 조금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명희라는 이름은 좌파들 이름에도 좀 등장하고 우파 단체도 홍명희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문학가고 하니까 뭐 좀 자기들 편의에 따라 가지고 홍명희라는 이름을 올리길 좋아했겠죠. 그런 점에서 해방 직후에 홍명희는 어찌 보면 좌와 우 사이에서도 서로 좀 뭐 이름을 좀 내세우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니까 이 홍명희가 아니 북한에 가가지고 외상도 하고 철저한 김일성 사실상 이제 예? 조력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홍명희를 초대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홍명희는 공산당이 만든 반탁운동을 위한 조직 반파쇼 투쟁위원회 위원회에도 이제 홍명희가 위원장이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고 임정이 만든 반탁 국민총동원위원회도 홍명희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요. 홍명희는 그 당시 이제 좌파와 우파 그러니까 임정과 공산당이 만든 반탁 운동을 위한 국민운동위원회에 명단이 다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은 아마 이제 홍명희 개인의 어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산당에서 임정에서 홍명희의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홍명희 같은 경우는 해방 직후에는 좌우도 아닌 약간 중간적 위치에 있는 인사로 홍명희의 어떤 의사와는 상관없이 좌와 우에서 자주 성명서에 홍명희의 이름을 올리려고 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서 하여간에 이제 그러니까 공산당이 반탁한 거는 뭐 다 이제 그동안 국민들이 다 반탁하고 임정이 막 나서가지고 하니까 그 기세가 당당하잖아요. 여기 대해서 뭐 찬탁한다고 했다가는 그냥 국민들에게 두들겨 맞겠죠. 또 그동안 공산당이 해방 직후 만들어놨던 급속한 조직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 좌파가 불과 3일 만에 찬탁으로 이제 돌변하게 됩니다. 이제 11월 30일 날, 29일 밤 30일 날 일서 공동위원회에서 조선에 대한 신탁 통치를 한다라는 결과가 이제 국내에서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막바로 임정이 반탁 운동을 국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공산당도 이제 반탁 운동을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임정이 주도해 나가는 반탁 정국을 좀 견제하려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갑자기 공산당을 비롯한 좌파가 3일 만에 반탁에서 이제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라고는 찬탁으로 급변하게 됩니다. 해가 바뀌어서 이제 1946년 1월 3일 오후 1시 서울운동장. 서울운동장이면 지금은 이제 그게 뭐 다른 어떤 걸로 바뀌었죠. 동대문운동장. 오랫동안 이제 큰 경기 축구, 야구 그 경기가 됐던 동대문운동장. 지금은 이제 뭐 아주 현대식 그 어떤 몰로 바뀌었죠. 거기서 이제 그당 서울운동장에 전평 전국 노동자 평에 지금으로 치면 민주노총과 같은 총청 청년 동맹 그렇죠? 총 그것도 부녀 여자들 그리고 이제 공산당의 어떤 그런
전위 조직들이죠. 활동 조직들. 한 100개 단체, 또 시내, 서울 시내 270여 정, 270개 나면 이제 우리 치면 동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총 인원은 30만이 참석했다. 뭐 주최 측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뭐 30만까지는 안 가고 한 10만까지 가까이, 그리고 대규모 군중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시민대가 개최됐죠. 근데 애초에는 그걸 알릴 때 뭐라고 알렸냐 그러면은 반탁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이렇게 알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1월 3일 오후 1시에 서울운동장에 모였던 대다수 당시 그 민중들, 시민들은 반탁 걸기 운동으로 알고 서울운동장에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이제 정말 우리가 반탁, 그다음 뭐 12월 30일, 1940 12월 30일 이후는 뭐 서울 시내가 완전히 그냥 서울 시내가 아니라 전국이 반탁의 열기로 이제 소용들이 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집회가 다 이제 반탁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산당이 주도한 그런 대회, 또 이제 처음에는 애초에는 반탁이라고 얘기하고 또 많은 거기 참석한 많은 시민들은 이제 반탁 걸기 운동으로 생각하고 딱 갔는데 하니까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행사를 주도한 공산당에서, 그래서 공산당의 한익이라는 자가 아마 날 사회를 받는가 본데, 시민대, 그러니까 1946년 1월 3일 오후 1시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민 걸기대회, 시민대회가 뭐냐? 원래는 1945년 10월 18일에 하랬던 것을 대신 하랬던 것이다. 무슨 얘기야?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죠? 당시 한 10만이 넘는 대규모 군중들이 서울운동장에 모인 거는 반탁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사회를 보는 한익이 반탁 얘기는 안 하고 오늘의 이 시민대회는 작년, 그러니까 1945년 10월 18일에 원래 하려고 했었던 시민대회를 연기해서 오늘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반탁이라는 얘기는 아예 끝내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 또 좌파 인사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연설을 하기 시작해. 거기서 이제 공산당원인 나동위가 나서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본대회, 그러니까 1월 3일 1시에 열린 시민대회는 국제민주주의 노선을 엄수하는 의미에서 모스크바 3사회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결정문인 조선 문제에 대한 결정안을 지지하고 국내의 모든 반동 세력의 반신탁 운동의 모락을 분쇄할 것이다.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시민대회는 김구 일파가 음모적 조직인 소위 반신탁 국민총동원위원회를 즉시 해체할 것을 명령하고, 그 일파, 그러니까 김구 일파가 국제적으로 혹은 국내적으로 한 과오를 완전히 청산할 것을 명령한다. 이런 취지의 시민대회 취지를 얘기했어요. 엉뚱한 얘기를 한 거죠. 한 10만이 넘는 군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늘의 자리에는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따르고 그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반대하는 반신탁 운동을 하는 김구의 반신탁 국민총동원위원회를 가지고 해체할 것을 명하고 그들의 과오, 임정의 과오를 완전히 청산할 것을, 이런 대회다라고 갑자기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모인 군중들은 뭡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반탁이 아닌 찬탁으로의 180도 입장 전환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회가 반탁 대회가 아니다. 찬탁 대회다. 그리고 반탁 운동에 앞선 김구의 국민동원위원회에 대한 성토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김성모 한자가 나서가지고 임시정부를 배격한다는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뭐 그날 거기 온 사람들은 완전히 군중들은 뭡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물론 이제 공산당 좌파들이 주도한 시민대회니까 뭐 그들을 지지한 많은 군중들이 갔겠죠. 그런데 그럴 때 애초에는 다 이제 반탁 걸기 대회인지 알고 시민대회인지 알고 갔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반탁이 아닌 찬탁, 김구와 임정을 성토하는 그런 대회로 대회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뭡니까? 어찌 보게 되면 해방 이후에 좌우 대립이 뭐 극심했지만 이 그 극심한 정도가 이제 완전히 뭡니까? 고착화되어지고 좌우 대립이 결정적으로 분명하게 쫙 나누어지는 그런 분기점이 바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1946년 1월 3일 공산당이 주도한 좌파 시민대회에서의 찬탁 집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신탁 통치 문제가 뭐 반탁은 어찌 보면 제가 누누이 얘기한 우리 민족 감정상 또 일제로부터 해방된 직후의 국민 감정상 당연히 반대하고 막바로 독립국가 수립을 요구하는 것은 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 것이었다. 또 실제 찬탁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 입장을 또 뭔가 자세하게 신중하게 생각하면 신탁 통치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 뭐 꼭 안탁을 한다, 찬탁을 한다고 해가지고 꼭 극명하게 뭐 물과 기름처럼 딱 갈라질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 좌파에서 이렇게 아무런 어떤 사전 그것도 없이 일종의 뭐랄까 대중들 가지고 기만한 거죠. 반탁대회라고 해놓고 만들어 놓고 찬탁으로 돌변하면서 반탁 운동을 주도하는 임정을 성토하는 대회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찌 보게 되면 이제 남한 내의 분열, 민족 분열의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좌파가 이렇게 자기 모순적인 찬탁이죠. 그러니까 3일 전만 해도 반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배경 설명도 없이 그리고 반탁 대회라고 설명한 시민대회에서 갑자기 찬탁으로 돌변하게 되니까 당연히 임정으로부터 우파로부터 또 반탁 운동에 허양되어진 서울 시민들 다수 국민들로부터 뭡니까? 격렬한 반발을 이제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공산당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세력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운동장에 간 소위 말해서 공산당 좌파 주체의 행사에 참여한 어찌 보면 좌파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도 반타로 갔는데 거기서 전혀 엉뚱한 찬탁이 나오고 임정을 성토하니까 그래서 이런 공산당은 사실은 뭡니까? 해방 직후부터 인민공화국 수립하고 그 각 이제 조직, 청년 조직, 뭐 여성 조직, 학생 조직, 노동 조직, 농민 조직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세를 확산해 왔던 공산당이 사실은 이제 대다수 서울 시민 또 국민들로부터 민중들로부터 뭡니까? 민족 반역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레터가 붙는 시작이 된 것이고 공산당 조직이 이제 확산세에서 이제 뭡니까? 약화되어져 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기들이 나서 가지고 야 우리가 반탁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우리가 민족의 통일이 중요하다. 우리 내부의 단결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 그동안 항상 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뭐 하려면은 뭐 친일파를 청산하다 이런 요구 조건을 내서 어떤 공산당이 그런 조건도 없이 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하자고 해놓고 지가 나서 가지고 한탕으로 돌변하면서 민족주의 세력의 중심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임정에 대해 가지고 또 김구에 대해 가지고 아주 그런 인신공격적인 그러한 중상 모략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공산당 스스로 뭡니까 민족 분열을 가지고 자초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거꾸로 이제 반파쇼 공동투쟁위원회에서는 반탁을 주도한 임정, 김구를 가지고 민족 분열의 제1책임자다. 이렇게 아주 뭐랄까요?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그런 논리를 자신들이 나서가지고 어찌 보게 되면 민족 분열을 가지고 스스로 자초하고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뒤집어 씌우기로 임정이 민족 분열 세력이다.
김구가 바로 민족 분열의 원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것이죠. 이게 전형적인 좌파의 이제 뒤집어쓰기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좌파의 어떤 생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그걸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프레임을 가지고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항상 모든 건 자기들이 해놓고 거꾸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그 프레임에 동원되는 것이 이제 선전선동, 기만, 거짓, 공작 이런 것들이죠. 이건 아주 좌파의 전형적인 어떤 행동 전략 전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산당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뭔가 반탁, 찬탁, 이 대립선, 균열선이 딱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좌파에서 또 한 당이 뭡니까? 인민당. 인민당은 여운형이 주도해서 만든 당입니다. 여운형이가 이제 인민공화국까지 만들었지만 인민공화국에서는 얼굴 간파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박헌영이 다 인민공화국을 장악했다 얘기했죠. 박헌영은 인민공화국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실제 공산당 인사들이 인민공화국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운형이가 만든 것이 인민당입니다. 이제 공산당과는 좀 달리하니까 약간 뭐 중도 좌파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근데 이 인민당도 1월 3일 시민대회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도 같이 찬탁 입장으로 급변을 했어요. 원래 그 인민당, 다시 얘기하자면 인민당은 여운형이 만든 당입니다. 이 인민당이 낸 신문 광고, 그러니까 1월 3일 시민대회 일정을 이제 알리는 공산당은 공산당대로 알리고 또 인민당은 인민당대로 알려가지고 이제 같이 참여하는 것인데 인민당 시당원은 3일 오전 11시에 당 본부에 집합하여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뭐냐? 인민당도 뭐야? 결국 공산당하고 같이 찬탁으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행사는 오후 1시에 했는데 당원들은 미리 오전 10시에 당에 집합할 것을 요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행사 3시간 전에 인민당 당원들, 핵심 당원들을 불러가지고 행동통일을 당부한 거예요. 애초에는 이게 반탁 대회라고 알려놓고 인민당도 공산당과 마찬가지로 찬탁 대회로 돌변하는데 이게 사전에 핵심 당원들한테는 그걸 알려야지. 그래야지 그 이제 뭐 소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행사가 그냥 갑자기 그 참여한 사람들 반탁 대회로 왔는데 알고 왔는데 말이지. 아무 이런 항구도 없이 그냥 찬탁으로 돌변하면은 이 행사가 완전히 뭡니까? 난장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민당도 오전 10시에 당원들을 미리 불러가지고 행동통일을 당부했어. 그때 벌써 뭡니까? 이번 행사는 반탁이 아니라 신탁이다. 그걸 알고 여러분이 행동해야 된다. 이걸 이제 미리 일러주고 다짐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공산당하고 인민당, 그러니까 박헌영에게 또 여운형은 뭡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또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공산당도 그렇고 인민당도 그렇고 심지어는 핵심 당원들에게도 행사가 벌어지기 3시간 전에야 사실 그런 시민대회는 찬탁대회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알고 행동 일치를 해야 된다. 혹시 어떤 시민대회에서 어떤 뭔가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 뭡니까? 반탁에서 신탁으로서의 어떤 180도 입장 전환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전개되었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시민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인민당의 이여성이 이제 여운형의 측근으로서 인민당이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최고 5년의 신탁안에 대해서 실망했으나 그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인민당은 삼상에 의해서 결정된 신탁안이 어디까지나 조선의 건실한 민주독립국가 실현을 위한 정치, 경제적 재보호를 약속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인민당이 찬탁으로 전환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산당이나 인민당이나 예를 들어서 반탁에서 찬탁으로 돌아섰다 그러면은 아니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찬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가능하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뭐 검토해 본 결과 입장 선회가 됐다 이런 것을 하지도 않고 일종의 기만한 거죠. 반탁한다고 대규모 집회를 해놓고 현장에 가가지고 갑자기 찬탁으로 돌변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찬탁으로 돌변한 내용에 대한 논리를 변명을 내세우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공산당과 인민당, 좌파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해방 직후에 어떤 각종 조직을 주도하면서 정치 조직화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뭡니까? 대다수 서울 시민들 또 민중들로부터 좌파가 야 저놈들은 반민족주의자들이라. 지금 좌파 반탁 운동에 전 국민들이 지금 나서고 있고 또 좌파마저도 처음에는 반탁 운동에 앞서다가 불과 3일 만에 찬탁으로 돌변하면서 전혀 이상한 논리를 내세운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이제 공산당이 인민당이 특히 공산당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기에는 이제 신탁 전국에서의 반탁 또 반탁했다가 찬탁으로 돌변한 공산당의 돌변 때문에 이후에 공산당을 비롯한 좌파가 남한의 전국에서 수세에 몰리게 되는 거꾸로 이제 뭡니까? 임정이 이제 뭡니까? 우파가 민족주의 세력이 이제 남한의 전국을 주도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해방 직후에 전국을 주도했던 좌파들이 신탁 전국을 토대로 해가지고 찬탁으로 돌아섬으로써 좌파들이 이제 뭡니까? 전국에서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되고 대다수 민중들이 이제 뭡니까? 좌파의 이제 그런 분열주의적인 반민족주의 행태에 실망을 하고 좌파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도 이제 뭡니까? 좌파를 이제 불신하고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찬탁으로 돌아섬으로써 좌파 공산당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반대로 민족주의 세력 특히 임정이 신탁 전국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탁 통치 결정에 대해서 불과 3일 만에 반탁 시민대회라고 해놓고 군중들을 모아놓고 찬탁으로 돌변하면서 그 논리마저 180도로 바뀐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여기에 또 여운형의 인민당이 가세한 좌파의 찬탁으로의 돌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 좌파의 어떤 전형적인 활동 패턴, 그들의 어떤 전략 전술, 기만 정책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였다. 또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찌 보게 되면 좌우의 대립이 이제 완전히 뭐랄까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고 이게 사실 이제 분단으로 가는 내부적인 요인이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6.25 전쟁 오늘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의 시작이 됐다. 어찌 보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좌우 대립, 좌우 대결의 남북 대결의 시작은 신탁 전국에서의 신탁과 반탁 거기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